네, 안녕하세요. 미술교사 전하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시대 미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시대 미술,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그리고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작품을 감상해 볼 텐데요.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재료로 다양한 방법으로 작품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을 띠게 된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그런 미술의 흐름을 거시적으로 먼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미술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볼 거고요. 그런 다음에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려고 합니다. 미술사의 흐름은요, 그 서양 미술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같이 준비한 거는 그 한국 미술사도 그 옆에다가 위에다가 같이 놓기는 했지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함께 미술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사조가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제가 줄인다고 줄였는데도 사조가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보실 때 좀 팁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미술 사조를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아까 전에 거시적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새로운 사조가 등장할 때마다 그 전을 비판하면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비판의 관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관점을 이성과 그리고 좀 감성, 그러니까 주지주의냐 주정주의냐 그 측면에서 좀 나누어 봤는데요. 먼저 그러면 그리스 로마 고대 미술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미술은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신중심의 미술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이때는 신중심이라기보다는 인간 중심의 정말 현세적 종교관을 적극 반영한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만한 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신의 종류가 보면은 질투의 신이라든지 아니면 복수의 신이라든지 혹은 뭐 포도주의 신 이런 신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신들 자체가 인간의 중심에서 인간의 사고에서 만들어낸 그런 신의 종류이기 때문에 그리스 시대에는 뭐 신화의 주제로 그러니까 작품이 만들어졌지만 그래도 인간 중심적인 이성적인 그런 작품이 만들어졌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는 뭐 비렘이라든지 균형미, 철저한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성적인 그런 작품들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좀 그리스와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리스가 그런 신화 중심으로 그런 신전들이 많이 만들어졌다면 로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현세적인 그런 뭐 공공기관, 그러니까 제염의 위험을 좀 과시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경기장이라든지 이렇게 좀 현실을 많이 반영한 그런 건축물들이 많이 등장해서 이런 차이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거를 좀 이성적인 측면에서 제가 분류를 해봤고요. 그리고 중세시대. 중세시대는 고대시대와 르네상스 시대 중간에 낀 것을 중세시대라고 하는데요. 이때야말로 신중심 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화의 암흑기라는 얘기도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기독교 중심의 문화로 흐르다 보니까 제한이 많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조각이라든지 아니면 그림이라든지 이런 어떤 우상을 섬기는 것 자체를 금지했기 때문에 어떤 형상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발전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건축을 중심으로 양식에 따라서 시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게 바로 비잔틴, 로마네스크, 고딕 양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르네상스인데요.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르네상스가 재생의 뜻이다, 부활의 뜻이다. 이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그게 뭐냐면 다시 고전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이때는 해부학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원근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사람들이 연구하기 시작을 했고요. 유화도 물론 등장을 해서 더 많은 발전이 일어났지만 고전으로 돌아가서 우리 정말 이런 엄격한 규칙에서 이런 실제적인 그림, 사실적인 그림 이런 환영법을 사용해서 명암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자라고 했던 것이 르네상스입니다. 물론 이때 3대 거장이 이때 등장하게도 되죠.
그래서 르네상스도 이성적으로 제가 묶어봤고요. 그 다음이 나오는 것이 바로크와 로코코인데요. 바로크와 로코코는 이성보다는 감성에 호소했던 그런 양식입니다. 시대가 어떤 그 왕권 강화라든지 아니면 귀족 문화가 발전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장식적이고 화려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정에 이제 호소한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색채를 강하게 대비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역동적인 구도나 포즈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그렸던 것이 바로크와 그리고 로코코가 되겠습니다. 신고전주의로 다시 그 다음 시대가 흐르는데요. 그 색깔을 비교해 보면 아시겠죠? 제가 색깔을 지금 계속 이렇게 지금 이전에 좀 빨간기를 썼다면 그 다음에는 노란기를 쓰고 이렇게 썼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성과 감성, 그거를 좀 그 성향이 있는 그런 사조들을 이렇게 묶어본 거예요. 신고전주의 같은 경우에도 엄격한 규칙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신고전주의가 뭐냐면 예전의 고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근데 그것을 좀 이전의 고전과 이제 그 차별을 주기 위해서 여기는 신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서 신고전주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신고전주의는 그래서 그런 아까 전에 고전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신화라든지 역사 주제로 이제 다루면서 이런 작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웅적인 모습도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낭만주의로 이어지게 됩니다. 낭만주의는요, 신고전주의를 비판하면서 나와요. 너무 이지적이고 너무 규칙적이고 너무 이성적이다 라고 하면서 나오는 것이 낭만주의인데요. 낭만주의는 당시에 그런 그 전설이라든지 아니면 이국적인 주제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 또한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명암이 대비가 심하고요. 그리고 이런 구도를 봐서, 그리고 사람들의 포즈를 봐서도 역동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즉 낭만주의는 직관이랑 감정, 그리고 상상력을 중시한 사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주의, 지금 색깔로 다시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죠. 어떠한 성향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자연주의 하면 목가적이고 되게 서정적이고 이렇게 많이들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연주의는 어떤 거냐면요, 내가 사물을 정말 객관적으로 볼 거야. 내가 있는 그대로를 관찰해서 그 모습 그대로를 그릴 거야 라고 나온 게 자연주의예요. 물론 밖에 나가서 자연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림이 서정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풍경들의 모습이 나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 라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지만, 이 양식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그 상상력을 동원해서 자연을 그린다 한들 실제의 자연을 보고 그린 것만큼 더 생생하겠는가, 더 좋은 그림이 나오겠는가 라고 하면서 주장을 하면서 나온 것이 자연주의가 되겠습니다. 사실주의는 자연주의와 연장선상에서 볼 수가 있어요. 사실주의 또한 나는 사실만 그릴 거야, 내가 보이는 것만 그릴 거야 라고 하면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이는 사물뿐만 아니라 그 당시 시대에 있었던 그 사회적 모습을 그대로 고스란히 그려 넣은 것도 사실주의입니다. 크루베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유명한 얘기긴 한데, 내가 천사를 그리기를 원한다면 나에게 천사를 보여주시오. 그 말은 내가 상상해서 그리지 않겠다, 나는 보이는 것만 그리겠다 라는 선언과 같은 거죠. 다음에 이제 19세기 미술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19세기는 시대적으로 그러니까 영국의 산업혁명도 있었고요. 그리고 프랑스 혁명도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왕권이 붕괴가 되고 새로운 시민층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산업이 발전이 되고, 이런 모든 사회적 배경으로 이제 인상주의라는 게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인상주의를 내가 감성 쪽에 넣기에는 잠깐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인상주의 안에서도 사실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거든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건 그냥 인상주의라고 알고 있겠지만, 인상주의, 그리고 신인상주의, 후기인상주의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고요. 특히 인상주의의 그런 색채, 그러니까
햇빛에 의해서 시시각각 변하는 그 모습을 담아서 그린 모습에 비판을 하면서 나오는 게 신인상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태가 깨지잖아. 완벽한 구도가 나오지 않잖아. 우리는 정말 과학적으로 정말 이성에 입각해, 철저한 이성에 입각해서 그림을 그릴 거야 라고 하면서 나오는 게 전묘법의 신인상주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원색을 사용해서 병치혼합으로 사람들의 그 시각적인 착시로 인해서 혼합하는 그 세계의 혼합을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신인상주의고요. 또 이것을 비판해서 그럼 너무 개성이 없잖아. 너무 감정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나온 게 후기 인상주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고흐나 고갱이나 그리고 또 이제 후기 인상주의의 세잔도 있죠. 이렇게 해서 인상주의 안에서도 사실 이렇게 나오긴 이렇게 각각 그 다르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인상주의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인상적인 우리들이 감성적인 모습을 담고 있다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우선 묶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야수파예요. 야수파의 이 마티스의 춤이라는 작품은 정말 교과서에 많이 실려가지고 잘 아실 거예요. 야수파야말로 정말 주정주의의 극치입니다. 야수파의 등장은요, 현대 미술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현대 미술은요, 당시에 이제 현대 미술로 갔을 때 20세기 미술이 시작되면서 과학 기술이 발달하게 되고요. 또 도시도 성장하게 되고요. 물론 대중문화의 확산으로 미술은 다양한 변화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색채의 해방을 가져오겠다라고 등장한 것이 야수파고요. 형태의 해방을 가져오겠다라고 한 것은 입체파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수파는 나는 이 색채로 얘기를 할 거야. 왜 색이 꼭 사람 얼굴이 이렇게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살색이어야 해? 라고 하면서 나온 것이 그냥 얼굴이 녹색일 수도 있잖아. 빨간색일 수도 있잖아. 라고 하면서 정말 그 색을 발라버리죠. 그리고 나는 이 색에 대해서 내 감정을 표현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이 바로 야수파고요. 아까 말했던 입체파는 반대로 형태의 해방을 가져오기는 했지만 입체파 같은 경우는 야수파와는 그러니까 형태가 깨졌다는 거에서는 비슷할 수 있어요. 19세기 이전과 이후를 딱 나눴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9세기 전에는 대상을 객관적으로 묘사를 했다. 재현을 했다라고 한다면 20세기 이후부터는 그러한 똑같은 재현이 아니라 그것이 작가가 대상을 보고 느낀 것을 그린 것, 표현한 것 이라고 구분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입체주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이 이건 그림이 깨져 있네. 이렇게 작가가 이렇게 어떠한 내가 마음에 끌리는 대로 그림을 그렸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입체주의는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욱더 형태를 분석적으로 볼 수 있겠는가를 연구했던 그런 유파이기 때문에 여기야말로 주지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표현주의예요. 표현주의는요. 감정, 자신의 고뇌, 그리고 자신의 그런 고통이라든지 내면에 있는 세계 이런 것들을 다 표출을 해요. 그러다 보니 이것도 감정 쪽에 속하게 되죠. 다다 초현실주의 그 이후에는 또 약간 양상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이때도 시대적인 배경이 많이 이제 반영이 되는데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계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전에 있었던 모든 예술에 대해서 거부를 하겠다. 그리고 반예술을 표명하고요. 그리고 이전의 문화라든지 아니면 이런 이전의 이성, 합리 이런 것들을 나는 반하겠다라고 하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반이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성적인 측면을 배제한 사조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감정에 치우치고 하지는 않아서 제가 이건 좀 따로 분류를 했어요. 다다 사조가 있고요. 그리고 초현실주의 이렇게 그 시대를 반영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영향들을 이제 많이 받아서 추상주의가 나타나는데 추상주의도 우리들이 막 감정적으로 막 붓 가는 대로 그리는 게 추상주의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추상주의 안에서도 작가에 따라서 감정적으로 그림을 그렸는가 이성적으로 그렸는가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몬드리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성의 그런 철저한 조용 요소와 원리로 이제 이성적으로 그림을 그렸던 작가 중에 대표적인 그런 작가죠. 그럼 이제 나머지 그 이후 미술을 볼게요. 추상 표현주의 미술이 있고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잭슨 폴록
이제 대표적인 작가죠. 드리핑 작업으로 우연의 효과를 얻어서 그림을 그렸던 작가인데요. 사실 이것도 조형 요소와 원리를 보는 그런 측면에서 작품을 감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형식적인 그림, 형식주의 비평을 이제 바라볼 수는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팝아트, 옵아트 이렇게 있어요. 팝아트는 대중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나온 이제 그림이고요. 옵아트는 이것 또한 이제 주지주의에 의한 어떠한 이성에 의해서 이렇게 과학적인 배경으로 나는 그림을 그리겠어 라고 하면서 그렸던 것이 옵아트가 되겠습니다. 미니멀 아트, 이것도 형식주의에 이제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나온 것이 개념미술이라든지 대지미술. 개념미술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겠지만 이런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과정을 중시하는 그런 위주의 미술을 이제 개념미술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온 것이 대지미술도 나왔는데 대지미술은 상업미술을 반발하면서 그것을 비판하면서 나오게 돼요. 이전에 미술이 너무 상업에 흘렀다라고 하면서 이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또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추상표현주의라든지 아니면 미니멀 아트와 그리고 옵아트 이런 것들이 너무 형식에 치우쳤어. 그리고 너무 이런 엘리트적이야.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향유할 수 있는 게 미술이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등장한 게 대지 미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아트가 있는데 이제 매체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그 미술 재료의 전환점을 보여주는 작품이 되겠죠. 사실 이거 말고도 사조는 정말 많고 포스트 모던으로 가서 정말 다양한 작품들이 있어요. 재료들이 있고요. 제가 지금 보여준 거는 그런 거예요. 지금 미술사에서 처음에는 이성이 입각해서 이러이러한 그림들이 그렸고 그것을 비판하면서 다시 아니야, 감정이 중요하지, 미술이라는 거는 그런 거잖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오고 너무 감정적이잖아 하면서 다시 또 이성이 나오고 다시 감정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다가 시대적으로 전쟁도 있었고요. 그리고 과학의 발전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점점 눈을 돌리기를 우리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고정관념이 아니라 다른 주제를 그려볼까? 다른 재료를 그려볼까? 다른 방법으로 해볼까? 라고 하면서 정말 미술의 폭이 딱 넓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미술의 특징을요,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여드릴 동시대 작가의 작품들도 이 세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다양성은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처럼 유화론만 혹은 아니면 뭐 수채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런 미술 재료가 아니에요. 재료 면에서도 정말 다양하게 어떠한 것, 경계가 없어요. 그런 다양한 재료,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다양한 주제로 그릴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상대성은 절대적인 답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린 것이 맞아. 이런 그림만이 이런 우리 엘리트들만 되게 향유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누구든 서민 문화가 됐든 아니면 길거리의 미술이 됐든 어떠한 미술에도 그런 절대적인 답은 없고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상대성을 가지고 있고요. 개방성은요. 이것은 조각이에요. 이것은 회화예요. 라고 구분짓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런 것조차도 경계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나는 평면 작업하는 작가입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경계 없이 그냥 설치 미술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퍼포먼스, 미디어 아트 그러한 어떠한 경계 없이 개방하는 그런 특징을 갖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미술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동시대 미술,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볼 건데요. 먼저 데미안 허스트입니다. 아마 왼쪽에 있는 요 해골 작품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아요. 신의 사랑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작품인데요. 이 해골은요, 정말 18세기 유럽인의 실제 두개골에 이제 백금으로 캐스팅한 그런 작품이에요. 여기에는요 8,601개의 다이아몬드 조각을 촘촘히 박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아시겠지만 딱 봐도 제작비가 많이 들었을 것 같죠? 제작비만 무려 210억이 든 그런 작품이에요.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해골은요 딱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아이콘이에요. 그런데 데미안 허스트는 그거를 사용을 한 거죠. 즉 데미안 허스트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죽음, 그리고 삶,
대해서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한 작품을 이제 진행한 사람이 데미안 허스트인데, 이 작품은 그런 거죠. 죽음을 상징하는 해골에다가 그리고 사치를 상징하는 이 다이아몬드를 박아서 사람들의 욕망과 죽음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데미안 허스트는 이런 작품도 같이 이제 진행을 했어요. 뭐냐면요, 위에 있는 거는 상어고요. 그리고 상어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아래 염소 혹은 뭐 양, 말 이런 다양한 동물을 가지고 이렇게 박제한 동물을 토막을 내서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유리관에다가 포름 알데히드 특수 용액을 집어넣어서요, 이렇게 박제시킨 동물을 이제 넣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것을 보러 갔을 때 마치 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은 해보겠지만 그 죽음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게 충격적이고 공포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그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라고 던지는 의문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상어 같은 경우는 모터를 달아서 이제 죽었지만 그 사람이 이제 옆에 지나갔을 때 이렇게 움직이게끔 하는 이제 장치도 해놔서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는 거야? 라고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끔 하는 그런 작품이고요. 다음은 마크 킨의 작품인데요. 이 사람 또한 생명과 죽음을 다루었어요. 이 작품은요, 실제 자신의 피를 뽑아서 만든 두상입니다. 실제 자신의 피를 뽑아야 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혹은 한 번에 많이는 뽑을 수는 없고요. 뭐 6주 간격으로 이렇게 뽑았다고는 하는데, 이 두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4.5리터의 그런 피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이 4.5리터가 모아지기 위해서는 꾸준히 죽지 않을 만큼 이렇게 뽑기 위해서 한 5년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는 한 5년 정도의 간격으로 만들어지는데요. 보면은 이 작품은 그런 거예요. 이제 캐스팅을 했어요. 그리고 피를 이제 얼려서요, 특수 냉동 장치에 보관을 해요. 영하 15도를 유지해야지만 이 작품은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1991년도 작품인데 약간 왼쪽의 작품이랑 다른 게 보이시죠? 이거는 그 전시장에, 그러니까 갤러리에 이제 작품이 있었는데, 물론 개인 소장이에요. 갤러리에 이제 이 작품이 있었는데 관리인의 실수로 냉동장치 전원을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피가 녹은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거 녹았다 하면서 다시 이제 재빨리 이렇게 손을 쓰기는 했지만 그래도 녹아내린 흔적이 보이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이렇게 제한된 환경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작품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한된 어떠한 공간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 제한된 환경이 깨지면 우리 또한 이 피가 녹아내리는 것처럼 우리도 소멸되고 사라질 수 있다라는 생명과 죽음을 다룬 작품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심오하고 무거울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가벼운 주제를 가지고 작품하는 작가를 만나보겠습니다. 플로렌타인 호프만이에요. 석촌호수에 이 러버덕이 떠서 화제가 됐었죠. 러버덕은요, 치유의 상징, 희망의 상징, 그리고 뭐 행복, 뭐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볍고 그리고 간단한 그런 메시지인데요. 이 작가의 의도는 그거예요. 이것을 보는 당신이 미소 지었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본 당신은 휴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러버덕의 효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뭐냐면 이것을 위로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정의 행복이라든지 그리고 사랑, 뭐 힐링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본 여러분들, 예술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술은 그냥 즐기면 되고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향유하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일상의 물건을 알고 있었던 그런 물건들이 확대돼 가지고 기존의 장소에서 일탈시킨, 뭐 러버덕 같은 경우에는 목욕탕에서 많이 쓰는 그런 오리 장난감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크게 확대시켜서 그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다가 이것을 이렇게 띄어놨을 때 거기에서 오는 새로운 재미를 선사하기도 합니다. 이 백조 가족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스위트 스완이라는 제목인데 뭐 백조 가족도 그렇고요. 러버덕도 그렇고 무게가 1톤 이상이 되는 정말 대형 그런 작품이에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다가 쉽게 눈을 뜰 수 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작품을 감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프 쿤스도 보면요, 그러니까 작품이 간단해요. 그리고 심플한 게 보이는 게 이제 느껴지실 거예요. 제프 쿤스는 사실 키치의 대명사죠. 뭐냐면요, 이전에 예술의 건의, 아까 전에 계속 제가 뭐 형식주의, 엘리트주의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건의에 반해서 왜 이런 우리들이 그냥 쉽게 뭐 갖고 노는 장난감, 우리 풍선들 이런 것들도 예술 작품이 될 수 없어? 이런 거는 저급한 거야. 이런 건 예술이 될 수 없어. 라고 치부되었던 그런 예술의 소재를, 그런 작품, 그런 소재를 가지고 와서 예술로 만들어버린 작가가 제프 쿤스예요. 그래서 보면요, 지금 백조, 그리고 뭐, 강아지, 뭐 옆에는 초콜릿 그 포장지, 이런 것들을 크게 확대시켜가지고 마치 우리들이 이제 평상시에 선물을 하거나 아니면 갖고 놀았던 것들을 확대시켜서 이렇게 만드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크롬 코팅으로 이제, 해서 이제 세라믹으로 만든 작품이고요. 실제로 보면은 크기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르네 하는 아이러니한 그런 감정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오 얀센이라고 해서 이 시대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장 추구하는 이상형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술 분야만이 아니라 뭐 예술, 기술, 생물학, 그리고 공학, 모든 요소들, 그런 학문들을 융합하여서 작품을 만들었어요. 키네틱 아트로 분류가 되고요. 그리고 풍력으로 움직이는 작품을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을 얘기하기를요, 그 예술 작품을 만들었다기보다는 나는 하나의 생명체를 만들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라틴어의 아니마리스, 즉 바다생물이라는 뜻으로 작품명을 만들고요. 뭐 아니마리스 하고서 그 뒤에다가 이제 그 작품에 따른 또 다른 동물의 이름을 이제 집어넣겠죠. 그래서 아니마리스 시리즈를 만드는데요. 나는 이렇게 그러니까 해변가에 한 생명체가 뛰어놀 수 있게끔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작품을 보게 되면요, 이 작품이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냥 이렇게 풍선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걸어 다녀요. 마치 정말 생명체가 막 뛰어다니는 것 같고 걸어 다니는 것 같이 이렇게 사람처럼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영상을 한번 꼭 찾아서 보기를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플라스틱, 우리 일반 볼 수 있는 플라스틱 파이프나 병, 뭐 테이프 이런 일상의 물건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에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면 놀라움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니 에일만이라는 작가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보면은 그런 뭐 융합 예술 얘기를 했는데요. 조각, 건축, 재료과학, 컴퓨터과학 이런 걸 융합해서 만든 작가입니다. 빛이라든지 공기, 바람에 따라서 환경에 반응하는 조각을 만들었어요. 가변 조각, 즉 움직이는 조각을 만들었죠. 내가 보는 오늘의 조각과 내일 다른 사람이 보는 조각의 모습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빛에 의해서, 공기에 의해서, 그 환경에 의해서 내가 느낀 이 조각의 감정과 그리고 그 다음날 보는 조각의 감정은 나조차도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두 작품을 볼 건데요. 두 작품은 한국 작가를 가지고 왔어요. 지금 비누 조각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옛날 유물 조각을 복원을 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데요. 그리스 로마 조각상들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도자기의 모습도 보여요. 근데 비누로 조각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면이 있어요. 비누는 우리가 일상에서 손을 씻거나 뭐 세수를 하거나 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전에는 고대 그리스 그 작품들이
지금에 봤을 때는 뭐 풍화작용도 일어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뭐 때도 묻을 수 있겠고요. 손때도 묻을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떻게 마모된 부분도 있을 테고요. 그런 2000년 동안 그런 시대를 겪으면서 이렇게 마모된 부분이 비누로 이제 그걸 만지고 그걸로 닦으면서 2달 만에 시간을 압축시켜서 작품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정말 똑같이 복원을 했지만 2000년 동안 흐르는 그 시대를 2달 만에 압축시켜서 사람들에게 그 시대의 변하는 모습을 2달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알고 있기를 그런 유물들은 정말 신성한 박물관이라든지 전시장에나 있어야 할 듯하지만 이 사람은 이것을 화장실에다가 갖다 놓으면서 사람들한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고귀한 것들이 여기 있어도 되나? 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반문을 일으키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작품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작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작품은요, 네, 정선의 인안제색도 그림이에요. 우리가 지금 왼쪽에 보고 있는 게 정선의 인왕제색도의 원본이잖아요. 근데 지금 좀 전에 밑에 깔려있는 그림은 인왕산의 겨울 모습을 그려놓고 있어요. 그러면 인왕산이 이런 겨울 모습인 그림도 정선이 그렸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이 그림은 그림이 아니라 미디어로 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인남이라는 작가가 만들었어요. 인왕산의 사계절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미디어로 만들었는데요. 그러면 인왕산이 꽃이 피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이런 모습으로 상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인왕산은 그 정선이 그린 모습만 봤지만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사계절을 겪었을 테고 그리고 정선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렸을 거예요. 그래서 인왕산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박윤폭포라는 작품도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인남이 보면요. 지금 여기 보면 글씨도 돌아다니고요. 사람도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작가가 봤을 그런 모습들을 우리도 동시에 볼 수 있게끔 그 현장을 체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이인남입니다. 실제로 보면 이렇게 폭포가 흘러요. 폭포도 흐르고 폭포 흐르는 소리, 새소리 이런 것도 다 들리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제 그 아래 사람들이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있고요. 폭포가 졸졸졸졸 흐르는, 그러니까 거의 물이 없이 흐르는 장면도 나오고요. 정말 비가 온 이후에 이렇게 폭포가 많이 흐르는 장면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정선이라는 사람이 이런 걸 모두 다 느꼈겠구나. 이런 걸 모두 다 보고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그렸겠구나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렇게 작품으로 남았구나라는 느낌을 갖게 해줍니다. 이인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대를 갈 수 있게끔 해주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시대 작품들을 여러 개 봤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도 함께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작가는 누구일지 좀 어떤 작품이 있는지를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느꼈다라는 거를 감상문을 써서 작성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